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석주희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는 전시관, 미술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언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국에는 이러한 미술관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미술관이 또 다른 어느 곳에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무언관이라고 하는 곳의 정식 명칭은 전몰화학, 그러니까 미술학도, 미술학생들의 위령미술관이 전체 정식 명칭입니다. 이 무언관은 1997년에 나간 후에 다시, 저도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찾아가기 쉽진 않습니다. 산속의 구릉지대 안에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무언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해도 방문객들 위에는 소음이 거의 없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사망한 미술 전공 학생들 또는 미술을 전공했던 선생님들, 강사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108명의 유작과 유품, 작품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시에서 썼던 편지, 또 개인 소장품, 그리고 그림을 그렸을 때 미술 도구들, 본인들이 소장했던 미술 도구들이 유품과 작품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특이한 미술관을 설립한 사람은 구보시마 세이치로라고 합니다. 97년에 이 무공칸을 개관하기 이전에 79년에 이 구보시마 세이치로는 이미 이제 요절한 좀 이른 나이에 죽은 화가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시다노 대생관을 건립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쓴 자전적 소설 유목기에서 한 말인데요. 본인이 왜 이 무언관을 했냐?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면은 학생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전쟁에서 희생당한 어린 학생들의 유품을 통해서 그 전쟁의 비극을 승화시키겠지, 또는 비극을 기리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본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반전이나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다. 화가의 생명을 이을 수 있도록 한다. 화가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살아있는 인간의 목숨으로 해서 생명, 다른 하나는 본인의 삶과 무관하게 작품에 담긴 생명.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작품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부여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언관이라는 미술관을 개관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품으로 보는 무언관에서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라는 것은 전쟁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나 비판보다는, 물론 그 안에 해석은 가능합니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해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설립자의 의도, 그리고 막상 전시관에서 보면 작품 그 자체에 오롯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관은 전쟁이나 평화가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경외의 장소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최근까지 매년 성인식을 여기서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희생을 당했는데, 이게 애도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성인식 하면 우리가 축하를 해주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축제의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무언관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전경입니다. 콘크리트로 거의 굉장히 조용한 산속 안에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고, 어두운 조명에 작품 하나하나씩 조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벽에는 전사한 학생들이 그린 작품이 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리관 안에는 그들의 소지품이라든지 미술 관련한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작품 정도를 예를 들면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떤 작품이 남겨졌냐? 작품은 크게 전장에서 그린 작품도 있고, 그들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남겨놓은 작품 두 가지도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은 그 설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주제는 본인의 할머니나 가족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감귤을 따던 시절에 관한 그리운 모습. 그러니까 본인의 일상생활을 그리거나 본인의 가족을 그리거나 평범했던 본인의 주변의 삶들을 주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래의 모든 설명이, 대부분의 설명이 출생 연도, 그리고 출생지, 그리고 어느 학교를 졸업해서 언제 파병이 돼서 어디에서 가게 되었는지, 소집을 입영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은 왼쪽의 작품은 만주에 이제 출정을 하게 됐고, 이제 어디서 전사, 사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년도, 왼쪽 같은 경우는 필리핀 레이테 섬에서 전사했다. 향년 22세. 그래서 나이까지 나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1916년에 시즈오카 출신이고 도쿄 미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만주로 마찬가지로 파병을 했다가 1946년에 시베리아에서 전사를 했다. 향년 29세다.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경위를 밝혀놓았습니다. 이 같은 서사를 보면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갑자기 굉장히 인간의 삶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가장 극도의 폭력의 전장에 가서 어떻게 희생을 해서 사망했는지를 하나하나씩 전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보시면은 45년에 전사를 한 경우 또는 46년에 병사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 학생들이 전장에 다 끌려가고 마지막에 최후에 남은 그렇지만 최후에 끌려가게 된 것이 예술작품을 하는 미술 학생들이었다. 이런 연도를 보고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팔레트 해서 본인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실외에 팔레트, 미술을 가장 상징하는 팔레트에 이제 본인 희생당한 학생들의 이름을 써서 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혐한 출판물입니다. 결국에는 전쟁과 식민지 책임의 부재는 극단적 내셔널리즘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일본의 혐한이라는 키워드를 정착시킨 것이 출판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혐한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혐한 또는 혐한물, 출판물이 정착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2005년 야마노 샤린이 그린 만화 혐한류 출판 이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화 혐한류가 출판된 이래에 혐한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혐한 관련한 출판물이 있었습니다만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게 된 것은 이 만화 혐한류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적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또 결이 다르지만 이것 또한 한국에는 없는 장르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혐한 출판물을 보게 된 것은 2005년에 시사 뉴스인가요? 거기에서 갑자기 만화 혐한류라 그래서 이런 만화가 나왔어?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팔려 상업적으로 흥행했대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마노 샤린 작가가 쓴 만화 혐한류가 출판되면서 소위 오타쿠 문화, 좀 비주류 문화에서 대중성, 상업성을 얹은 한 국가를 굉장히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폄훼하고 비하하는 그런 출판물이 대중문화의 소비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에서 이슈가 생길 때 특히 2012년 이후에 혐한 출판물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주요 출판사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만화 혐한류를 비롯해서 왜 혐한이라고 붙은 출판물이 이토록 잘 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경제 침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이 어떤 배타주의, 배회주의라고 그러죠. 외국인에 대한 증오적인 표현, 감정들이 불거졌다라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국심 마케팅과 한국 관련한 역사 왜곡의 결합이 돼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한 출판물이 만화 혐한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6년까지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혐한류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생겨서 각 분야별로 쟁점별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치, 역사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쟁점별로는 위안부나 영토 역사 교과서 등 한일 간의 역사 영토를 둘러싼 쟁점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혐한 출판물 발간 추이를 보면 2006년 이후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코로나 이전까지의 집계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혐한 관련한 서적들에서 대부분 한국인에 대한 아주 비판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그러면서 역사를 그 안에 또 왜곡을 해서 뒤틀려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서 대중적인 장소의 출판물로서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 앞서서 살펴본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미술관 그리고 출판물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이 대중문화 누구나 즐기고 접근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감정의 전이를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에 일본이라는 국가 그 안에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를 비교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냐 피해자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좀 벗어나서 일본이 상징하고 싶은 제국주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작품성이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또는 혐한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됩니다. 혐오하는, 굉장히 그냥 싫다, 증오한다라는 개념을 좀 더 한차원적으로 혐오한다라는 개념에 이르기까지 감정적인 대중문화를 통한 감정의 전이가 일본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기억을 담고 그것이 내셔널리즘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논의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990년대 일본 버블 경제 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95년에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93년에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담은 고노다마든지 사과의 물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쓰는 역사 수정주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90년대를 거쳐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대중문화나 대중매체들은 발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쟁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박물관, 전시관, 출판 등 방식들이, 대중매체들이 다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더 이상은 가해자, 피해자냐 이분법적인 구별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해석들을 모색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대중문화 속에 사실은 악의 평범성을 찾아보는 것도 유의미한 일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대중이 전쟁의 관계에 휘말릴 경우 극도의 폭력성이 나타나게 된다. 자기 성찰이 없는 개인의 행동은 집단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본인의 꿈을 향해서만 나아갔을 때 맞닿는 현실에서 다시 맞닿는 본인의 꿈이라는 것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전쟁의 비극은 현실을 외면한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각 작품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꿈과 이상적인 낭만의 세계가 전쟁으로부터 파괴가 됐고 그 안에 인간은 피해를 당했다라는 서사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왜 그러한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왜 그러한 폐허를 만나게 됐는지, 그 공간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우리는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고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